안녕하세요. 국회는 지금 백일홍입니다. 국회 개원 후 본격적인 정치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양당의 원내대표들은 지난 20일을 시작으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했고 각종 청문회와 대정부 질문이 이어졌는데요. 이번 주 국회는 지금에서는 개원 이후의 국회 상황을 특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수도 이전입니다.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연설을 했는데요. 김 원내대표는 국회, 청와대, 정부 부처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속되는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주거 공간과 일자리 부족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는데요. 정부는 예전부터 공공기관을 지방에 이전하는가 하면 정부의 기능을 조금씩 세종시로 이동시키면서 행정수도 이전을 준비해왔습니다. 그런데 행정수도를 이전하려면 개헌이 필수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에 대해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헌재는 수도가 서울이라는 건 불문헌법이며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 사안인데 국회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렇기에 행정수도 이전에는 개헌이 선행돼야 하는데요. 지난 19대 대선에서 5명의 대선 후보들은 수도권으로 몰리는 인구 유입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부동산 값의 폭등을 막기 위해 세종시로의 행정수도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정수도 이전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재헌절 경축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국회 세종시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20일 교섭단체 연설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떤 말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태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습니다. 지난 4월까지 출생아가 53개월째 감소하는 등 우리 사회는 인구 절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반대로 수도권의 인구 증가세는 가파릅니다.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동안 공공기관을 대거 지방으로 이전하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충분치 않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이 지체되면서 효과는 반감됐습니다. 행정수도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성과는 분명합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연구에 따르면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수도권 집중이 8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모색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저는 행정수도를 제대로 완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길거리국장, 카톡과장을 줄이려면 국회가 통째로 세종시로 이전해야 합니다. 아울러 더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청와대와 정부 부처도 모두 이전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서울 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 행정 기능을 지역으로 옮긴다고 해서 공공서비스가 부실해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미 많은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고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로 꼽히는 미국 뉴욕, 중국의 상해는 행정수도가 아닙니다. 서울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경제도시, 세계도시로 계속 성장할 것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입니다. 국회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7월 임시국회에서 부동산 관련 입법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거권 보장을 내세우며 다주택과 투기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국판 뉴딜, 전국민 고용보험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는데요. 김 원내대표의 발언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 인프라 구축에서 출발합니다. 민주당은 올해 초 데이터 경제3법을 통과시키며 대한민국 데이터 산업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이제 데이터 댐을 쌓아 광활한 공공 데이터를 축적하고 데이터 고속도로를 깔아 글로벌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그린 뉴딜의 핵심은 에너지 전환입니다. 우리에게는 세계 1위의 태양광 기술이 있습니다. 전기차와 2차 전지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을 갖췄습니다. 수소차 생산 기술에서 앞서가며 수소 경제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물결을 그린 뉴딜 기본법에 담아내겠습니다. 기후 대응과 에너지 순환, 자원 재생 정책의 선진형 표준을 만들겠습니다. 한국형 그린 뉴딜은 기후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미래차, 스마트 건축, 스마트 산업단지, 그린 에너지 산업을 육성해 혁신을 견인하겠습니다. 이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주택시장이 기획과 투기 요행으로 가득 차서는 안 됩니다. 주택을 볼모로 한 불로소득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에 당과 정부는 부동산 보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다주택자, 법인 등에 대한 관련 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의 절세 수단이 된 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도 대폭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한마디로 다주택과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이에 관한 입법을 완료할 것입니다. 주거는 개인의 생활과 행복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권입니다. 기초적인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공동체를 제대로 유지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3년간 야당의 발목 잡기로 인해 법안 통과가 어려웠다는 김태년 원내대표는 절대 다수당이 된 지금이야말로 입법 활동을 통해 정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의지를 밝혔는데요. 이번에 김 원내대표가 밝힌 한국판 뉴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부동산 투기 근절 등의 법안은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행정수도 이전의 경우는 개헌이 필수여서 제1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요. 김 원내대표의 연설 이후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원구성의 앙금이 아직 가시지 않은 양당이기에 개헌까지의 길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방식으로 개헌을 이끌어낼지 관심을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하소연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에 이어 하루 뒤인 21일, 미래통합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 나섰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향해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며 비판했는데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여당이 법사위, 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를 포함해 18개의 상임위를 다 가져간 사태와 20대 국회 당시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당에서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그동안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통합당 의원들은 국회 개원 후 꾸준히 여권의 행보를 독재라 비판하며 협치를 강조했는데요. 일각에서는 통합당에 그렇게 원하는 법사위를 주었더라도 패스트트랙이 있어 예전처럼 발목 잡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는 평가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으로서는 패스트트랙으로 가게 된다면 반년 가까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2년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사위를 양보하긴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를 개원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어떤 말을 했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입니다. 국회의 존재 이유는 행정부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국회가 대통령 권력을 추종하는 것을 넘어서 옹호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은 독립된 헌법기관입니다. 그런데 이번 총선에서 180석을 얻은 민주당은 공수처법에 관해 기권을 한 의원에 대해서 공천에서 불이익을 준 데 이어서 징계까지 감행함으로써 일체의 반대 목소리를 제압했습니다. 법사위원장을 포함한 전 상임위원장을 석권한 상태에서 일사불란하게 일하는 국회를 강조함으로써 이제는 의회 독재 고속도로를 개통하려고 합니다.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오죽하면 진보학자인 최장집 교수마저도 이 정권을 향해서 그들의 민주주의는 전체주의다. 진보 세력의 도덕적 파탄이 극한 대결과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권은 도덕적으로 파탄난 전체주의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하에서도 대통령과 민주당의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회 있을 때마다 협치를 강조하고 있으니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따름입니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는 2년이 채 남지 않았고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언론은 대통령의 레임덕을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나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진정한 협치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충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민주당이 입으로는 협치를 외치면서 일방 독주를 강행한다면 103석인 저희 미래통합당 힘만으로는 끝내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우이독경 막무가내인 문재인 민주당 정권의 폭정을 막아낼 힘은 결국 국민들밖에 없습니다. 국민 한 분 한 분이 독재 정권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함께 맞서 주셔야 합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고 박원순 전 시장과 관련된 발언도 했는데요. 국회 차원의 조사와 함께 최근 청와대와 여권이 피해 여성을 두고 피해 호소인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성운동에 앞장서 왔던 박원순 전 시장이 비서실 직원에 대해서 성추행을 무려 4년이나 지속했다는 고소 내용도 경악스러웠지만 사과도 설명도 없는 갑작스러운 죽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정권과 여당의 태도입니다. 민주당과 박 전 시장 지지자들은 여전히 박 전 시장을 옹호하고 피해 여성의 고통은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엄연한 피해자를 놓고도 피해 호소인이라는 의도 담긴 호칭으로 불러왔습니다. 박 시장이 죽음으로 미투 처리의 전범을 몸소 실천했다는 민주당의 인식에 이르러서는 가히 할 말을 잃게 됩니다. 미투에 이르러서도 편을 가르고 진영을 가르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고통을 외면하면서 2차 가해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께서는 피해자 보호와 진상규명 대책 마련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특위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도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희정 전 지사, 오거돈 전 시장과 박원순 전 시장까지 이어졌던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를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호영 원내대표의 연설을 지켜본 한 시민은 전날 수도 이전이라는 이슈를 던진 김태년 원내대표와 다르게 또 비판만 늘어놓고 대안은 내놓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는데요. 절대 다수인 여권을 견제할 방법이 부족한 통합당으로서는 비판과 반대밖에 길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지금이야말로 통합당의 리더십과 정치력을 보여줄 때가 아닐까요? 키워드로 보는 국회는 지금. 세 번째로 살펴볼 키워드는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국회 개원식 전후로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소식과 청문회 대정부 질문 등에 의해 잠시 잊혔던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지난 22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철인 3종 경기 선수 가혹 행위와 체육 분야 인권 침해에 대한 청문회가 열렸는데요. 지난번 청문회 때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김규봉 감독, 장윤정 주장 선수, 김도환 선수에게 질의와 비난이 가해졌다면 이번에는 사건 당시 책임 부처였던 문체부, 경주시, 경북체육회 등의 인사들에게 이번 사건의 전후 처리와 관련해 질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관리 감독을 계열되어서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할 수행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증인들이 국민의 대기관이 국회 명령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가에 대한 자주 있었습니까? 자주까지는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면 자주입니까? 이 다이어리는 최숙현 선수의 다이어리로서 오늘 처음 공개된 다이어리입니다. 화면을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이 내용에는 나의 원수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원수는 2명 이상인데 경주시청 선수들이요. 장윤정, 김규봉, 이광훈, 김정기, 김주석 내 인생에서 사라졌으면 해요. 기억에서도 라고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여주세요. 두 번째 마찬가지 2019년도에 내가 아는 가장 정신 나간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이 질문은 100번 물어도 똑같은 답이지. 장윤정 선수와 김규봉 감독, 김정기 선수, 김주석 선수지. 이광훈 선수는 좀 바뀐 것 같기도 라고 답했습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가해자 외에 추가 가해자가 더 드러나면서 경주시청팀 내에서 감독이 선수를, 선배가 후배를 폭행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는 점이 확인됐습니다. 자, 그럼 전화로 최숙현 선수의 부친께 질의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부친께서 진정을 하셨고 진정을 들었고 그리고 부친에게는 인권위원회에서는 통상적으로 공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수사로 들어가면 가사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것은 저희의 일반적 과정을 설명을 한 것이고 그리고 바로 징계를 원하는 그런 경우에는 이 인권위 네. 조사에서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가 예, 있다는 위원장님 시간상 제가 말씀이십니다.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지금 이 사건 스포츠 폭력에 대한 자세히 관한 문제예요. 진행 중인 걸 다 이번 사건을 계기를 해서라도 다 조사를 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재발 방지를 해야 되는데 결과만 보고를 받는 거죠. 그 점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선이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가 폭력에 시달리던 때에도 문제 파악을 실제로 못하고 있었습니까? 네, 전혀 인식을 못했습니다. 적어도 가해자들이 피해자의 신고를 교육적으로 부정하고 피해자를 동시에 모시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지금 고인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미리 파악을 좀 했으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피해자를 전혀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가해자를 보호했다는 거죠. 오히려 방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건의 방조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받아야 된다. 인정할 수 있다. 저희들은 최숙현 선수에 대한 피해 사실을 아버님하고 통화를 했지만도 아니, 아버님 말고도 다른 선수들 조사를 해서 고발을 하고 당연히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한 명을 몰고 간다 이거나 경찰체육회가 그리고 적어도 피해자의 호소보다는 가해자들의 영향력에 돌아가는 게 결국 경주시체육회다 이 말씀입니다. 안주현을 경주시청 팀에다가 고용하자 소개한 선수가 네, 이번 사건에서 가장 씁쓸한 여운을 남기는 건 고 최숙현 선수가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했음에도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경북체육회, 경북지방경찰청,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우리가 흔히 불이익이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찾는 곳들인데요. 이들 어느 곳도 고 최숙현 선수의 고충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이 벌어진 경북체육회는 지난 2018년 평창올림픽 컬링 국가대표였던 팀킴의 비리 폭로로 인해 주목받은 바 있는데요. 그런데 1년 8개월이 지났는데도 바뀐 게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지났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호소문을 보낸 저희도 많은 고민 끝에 선수 생활을 걸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고민을 정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꼭 숨겨지지 않고 우리가 이렇게 용기 냈던 것들이 스스로 돌아가지 않도록 정말 감사해서 모든 것들이 밝혀져서 작년 2월 21일 기다렸던 문체부 합동감사 결과가 나왔고 이를 통해 김경두 일가 외에 경북체육회 내부에도 연관된 직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으며 저희들의 노력과 힘만으로는 바꿀 수 없다는 현실에 부딪혀 점점 지쳐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는 국가와 체육회가 운영하는 제도와 적합한 절차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음에도 사건은 묵살되고 진전되지 않았고 결국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저희는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어 힘들어했던 저희의 상황처럼 분명 생전에 최 선수와 피해 선수들 역시 신고 후 개선되지 않고 묵인돼가는 현실에 많이 불안하고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번 체육계의 폭행 비리 사건이 더욱더 크게 느껴지는 까닭은 체육계 폭행이 한두 번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조재범 코치, 미성년자 제자를 성폭행한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선수 등 비슷한 사건들이 이어졌는데요. 피해자들의 공통적인 말은 그들이 당하고 있는 것이 폭행인지, 폭행이라면 어디에다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말을 한다고 해도 들어주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당시 심석희 선수는 인터뷰에서 앞으로 스포츠판에 더는 심 선수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어떤 이유에서든 폭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더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길 바랍니다. 국가의 먼 장래를 위해 꼭 해야 할 일이라면 오늘 보수와 진보는 머리를 맞대고 공통의 국가 과제와 전략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이 말은 지난 2015년 당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 말입니다. 여당의 원내대표임에도 박근혜 정부의 정책 실패, 공약 불이행에 대해 국민에 사과하고 정부와 청와대를 비판하며 새로운 대안도 제시한 그의 연설은 야당이었던 민주당마저 기립박수를 보내게 만들며 지금까지도 명연설로 기억되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 이번 양당의 교섭단체 연설을 들어보면
조금씩 아쉬운 부분을 엿볼 수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의 경우 현 정권이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의 노선과 의지를 잘 밝혔지만 몇 년째 이어져 온 부동산 정책 실패와 최근 불거진 여당 소속 지역 광역단체장들의 각종 재판과 비리 혐의에 대해 당 차원의 정식 사과와 반성이 부족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만 하고 제1야당으로서의 대안은 내놓지 않고 있어 여당 쫓아가기, 여당 바라기라는 비평을 듣고 있는데요. 우리 국회는 지금까지 여당은 정부를 칭찬하며 보호하고 야당은 비판하며 반대하는 1차원적인 정치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국회는 입법부 기관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간섭하고 견제하며 국민을 위한 입법 활동을 펼치길 바랍니다. 21대 국회 공식 개원 특집으로 보내드린 국회는 지금. 다음 주에도 한 주간 벌어진 국회의 다양한 이슈를 모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간 이슈를 끝으로 오늘 국회는 지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한테 좀 이 상황에 대해서 송고 보고를 해주기 바라겠고요. 내용은 빨갱이다. 사상범이 좀 안 된다. 이게 첫 번째 네거티브였습니다. 후보자께서도 생애 기간에 이런 말 들어보셨겠죠? 두 김일성 주체 사상 신봉자의 삶에 대해서 주제에 동의하십니까? 주체 사상의 원조 맞습니다. 원조시라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는 84번이라서 후보자는 84번이에요. 근데 이제 80년대 정광을 지나가면서 제가 그때 북한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사람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북한에서 뭐라고 가르치는가면 남한의 부족한 지도자가 대단히 많다. 그리고 전대협이라는 조직이 있는데 전대협 조직 성원들은 내일 아침 김일성 서상 앞에서 남조선을 이제 식민지로부터 해방하기 위한 충성의 교리를 가진다. 그쪽에서 전대협 의장님 제가 내일 아침에 김일성 사진을 놓고 거기서 피서 매제를 하고 대선하는 신고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저보고 사상전향 했느냐 뭐 계속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제가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후보자의 삶의 궤적을 많이 들여다 봤는데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사상정량을 했는가 이걸 제가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서 저는 대한민국 만세 저를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누구 보고 저를 보고 사상정량 안 했다면 무슨 소리 하십니까? 이렇게 제가 대한민국에 와서 첫 기자입니다. 이렇게 저는 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혹시 후보자님께서도 언제 또 어디서 이렇게 나는 주체 사상을 버렸다. 너는 주상 신봉자 아니다. 라고 하신 적 있습니까? 공개선언 같은 이른바 전향이라는 것은 회원님처럼 북에서 남으로 오신 분에게 전형적으로 해당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제가 남에서 북으로 갔거나 북에서 남으로 온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저에게 사상 전형을 명을 묻는 것은 아무리 의원님이 저한테 신문 위원으로서 물어보신다 해도 그런 원당하지 않은 그런 질의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상을 존중하는 자리다라고 김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거 민주당 의원들도 이 자리를 사상 검증의 자리로 인정하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드십니까? 사상 검증과 사상 전향을 제가 강요하시는 건 굉장히 다른 이야기라고 제 사상을 믿느냐 안 믿느냐. 우리나라에서 제가 알기로는 사상 전향을 강요하는 것은 북과 그리고 남측의 독재 정권 시절이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선 대표 그리고 통일부 장관 후보